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입니다. 지은이 정세연, 편행굿은 다산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만성 염증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의사로서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면서 만성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염증의 개념, 염증의 원인, 만성 염증의 증상과 위험성 등을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염증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식습관, 운동, 식이요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저자는 염증을 우리 몸이 외부 자극이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정의했어요. 하지만 염증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만성 염증으로 발전해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요. 2부에서는 특히 독보적으로 오랜 시간 연구해온 식치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치라는 것은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는 개념으로 내 병과 그 원인이 되는 염증의 뿌리를 근원부터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가 평소 흔하게 접하고 있는 음식들을 좀 더 건강하게 요리하고 섭취하는 법,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식치 레시피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은 만성 염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 염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오래전 일입니다. 학창시절 해외 근무지로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온 가족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 학교를 다니며 밥과 된장국보다 마카로니 앤 치즈, 초콜릿 케이크, 피자를 주식으로 먹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 대신 시원한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찾는 일도 흔해졌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음식이 바뀌고 생활이 흐트러지자 기다렸다는 듯 제 몸 구석구석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늘었고 발목이 퉁퉁 부었으며 아침마다 피곤해서 눈뜨기가 힘들었고 눈에는 다래끼가 자주 나 외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채끼가 있는 듯 늘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자주 먹었고 감기에 걸리면 낫지 않는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생기로 가득 차야 할 나이에 다래끼, 위염, 식도염, 지방간 등 온갖 염증으로 골골대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감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갈비뼈가 부러진 거 아니야? 즉시 빈에 위치한 대학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갈비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고 오래 앓던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처방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방전에는
카모마일 차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폐렴 정도는 항생제가 없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무튼 저는 선생님의 지시대로 카모마일 차를 따뜻하게 우려 수시로 마셨고, 아침 저녁으로는 카모마일 차에서 나오는 김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 훈중요법도 실시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와 디저트를 멀리했고, 의식적으로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기침이 멎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난 뒤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감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떠한 음식은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죽일 수 있다는 것.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를 괴롭게 했던 통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좀 더 오래 안 좋은 음식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아니었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위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달콤한 과자와 소세지, 음료수,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였고요. 그렇게 3개월가량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제 몸에 박혀있던 염증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래끼는 더 이상 나지 않았고 밥 먹고 소화제를 찾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그곳을 오가며 40분씩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3개월이 지나자 5kg이 빠지고 발목이 제 둘레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붓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제 몸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과 어딘가 모를 불편 때문에 찡그렸던 얼굴이 피고 있었습니다. 염증에 물든 몸에서 생기가 깃든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식치하는 한의사로서 과거에 제가 그랬듯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만성염증 가득한 환경으로 밀어넣는 환자들을 만나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당뇨, 암, 치매, 비만,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살이 찌는 것도 염증이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만도 염증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은 더 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무한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되면 만성염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앞서 제 소개를 하면서 그냥 한의사가 아닌 식치하는 한의사라고 했는데요. 조금 생소하시죠? 저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채소, 버섯, 과일, 곡류, 허브들을 약재로 삼아 음식으로 치료하며 환자들의 질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오래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약성이 강한 약으로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만성염증을 없애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약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약성이 분명하되 성질이 부드러운 음식을 처방해 식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오장육부에 강약이 달라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개는 자신의 약한 부분에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호흡기가 약하면 만성비염을 앓게 될 수 있고, 장이 약하면 장염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방광이 약하면 만성 방광염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하나씩 맞춰갈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식치하는 과정 동안 몸이 회복되면서 환자 스스로 건강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실제로 처음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고통으로 얼룩진 환자들의 얼굴이 식치를 통해 환한 빛을 찾고 만성염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릴 때 이 직업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검색만 하면 수만 가지의 염증 자가 치료 방법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어느새 진짜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맞는 정보를 가려내지 못하면 문제는 실타래처럼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염증은 또 다른 만성염증을 낳습니다. 만성염증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만성염증은 모든 질환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반드시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해서 병을 더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한의학적인 지식과 제 식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 책은 염증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염증이란 무엇이고 현대인이 만성염증을 달고 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체질에 따라 맞춤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는 인체를 크게 상, 중, 하, 팔, 다리 부분으로 나눠 부위별로 잘 생기는 만성염증을 알아보고 이에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치 방법과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 곧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닥친 위기를 잘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염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서양의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 보면 염이란 단어에 불화자가 2개나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인데 라틴어의 불을 지르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바꿔서 말하면 당신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며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진단학에서 염증의 임상적 4대 징후를 꼽는 것이 바로 발적, 붓기, 통증, 열감입니다. 수많은 사례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눈이나 피부에 생기는 염증일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경우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따갑고 아프지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도 날 겁니다.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눈에 결막염이 생기면 어떨까요? 충혈되고 붓거나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 역시 몸속 염증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도점막이 빨갛게 염증이 있어 느껴지는 증상 중 하나죠.
피부염, 결막염, 식도염 등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염증입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원인을 찾기 전 우리는 염증의 본질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염증은 나쁘다라고 입력되어 있다면 당장 지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염증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붓고 아프기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염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게 될 테니 우리 몸은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염증은 초기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불이 너무 크게 나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급성 염증에서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몸속 전쟁은 감기보다는 독감 바이러스와 싸울 때 커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생전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와 싸울 때에도 크게 일어납니다. 몸속에 큰 불이 나면 침입자뿐만 아니라 내 몸의 연약한 조직을 손상시키고 장기 전체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에 염증세포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이토카인 폭풍, 외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폐, 기관지 및 다른 장기까지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몸의 반응과 후유증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렇듯 염증이라는 불이 급성으로 너무 세게 발생할 경우,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경우에는 소염제를 비롯해 치료에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염증성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염증은 원래 단기간에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면역계가 염증 이제 그만 하고 염증을 차단하거든요. 그런데 불이 오래도록 진화되지 않거나 자주 발생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지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염증은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만성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어쩌다가 현대인은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염증을 달고 사는 이유.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여쭤보니 잠시 멈칫하다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듭니다. 가끔 증상이 너무 복잡할 경우 이렇게 적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염증에 시달렸어요. 봄에 생전 처음 비염이 생겨서 너무 고생했고 관절염 때문에 소염제도 오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설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잘 낫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런지 속도 계속 안 좋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쉬기도 했거든요. 그때 좀 회복되나 싶더니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또 병원에 갔더니 전정신경염인가 귀에 염증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병원만 다닌 것 같은데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40대 초반 여성 환자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수많은 염증을 달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병을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법,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법, 면역력을 증강하는 법을 열심히 검색해 보죠. 영양제나 각종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며 어떻게든 면역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스스로 몸을 챙기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염증은 면역력이 부족해도 잘 생기지만 과해도 잘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할 때 면역력이 떨어져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면 감기, 대상포진, 노로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기도, 기도 중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부위를 가리킵니다. 또 피부, 장 등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죠. 사실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수를 늘리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야 각종 염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과할 때,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항진, 즉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침입자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 나머지 면역 전쟁을 대규모로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급성 염증 반응에서 간혹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20, 30대에게도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이 너무 약해도 방어가 안 되겠지만 면역이 쌩쌩한 데다 심지어 젊다면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그래, 세게 한번 붙어보자 하고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면역의 과도한 작용으로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대량 방출되고 이것이 폐와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에도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먼지 입자나 꽃가루 등에 반응해서 콧물, 재채기로 발현되는 괴로운 비염을 달고 사는 알레르기성 질환이 대표적이지요. 우리의 몸을 한 나라에 비유한다면 면역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 과하다는 것은 군인이 너무 많다는 뜻과 같습니다. 군인들의 감시가 과해지면 아군을 적군으로 여겨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염증은 만성화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답이 아니지요. 오히려 면역을 안정시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만성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면역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염증은 면역계가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으로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내 몸의 면역부터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력을 무조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면역이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과해도 염증이 생기니 중요한 건 결국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염증이 많았다면 현대인은 면역이 과해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역 조절에 실패한 것이지요. 면역의 과민 반응이 심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뿐 아니라 특정 식품에까지 반응해 적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음식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또한 정상적인 관절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류머티스점 관절염을 앓게 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외부 원인이 아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여 해당 부위에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지만 면역 억제제는 전체적인 면역을 저하시키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서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며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로는 조절 T세포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면역 조절자들이 제 역할을 잘해준다면 염증의 굴레에 갇혀 소염제를 달고 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염제 처방은 염증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염증이 생기는 원인까지 다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열쇠, 장공장.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죠.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수를 30조 개라고 추정했을 때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 개,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00g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쇄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1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한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햄버거의 총 무게는 230g 정도인데 기본 재료를 살펴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양상추, 양파, 치즈, 그리고 드레싱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간 햄버거라고 하면 칼로리가 약 583kcal. 여기에 감자튀김, 콜라까지 더해 세트 메뉴를 먹으면 칼로리는 1000kcal까지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햄버거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양상추, 양파 정도가 있겠네요. 먹는 양에 비하면 10g도 안 되는 정말 적은 양이지 않나요?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용을 주고 10일간 M사의 햄버거와 콜라만 먹게 했죠. 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티르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장내 상주균은 우리 몸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려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균에도 관심을 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균을 든든히 먹이고 계신가요?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배달음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었는지, 이 음식에 반려균이 배부르게 먹을 먹잇감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이죠.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는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역 균형을 되찾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반려견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나는 길. 일단 제대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반려견을 살리는 맥 다이어트.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용어로 MAC라고 합니다. 미생물 총접근 가능 탄수화물의 약어이지요.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반려견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이른바 맥 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섬유소 중 셀룰로스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람도 미생물도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맥에서 제외됩니다. 맥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몸속 장 공장에서 일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1,400가지가 넘는데 각각의 미생물에 따라 소화하는 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미생물 종은 버섯에 포함한 베타글루칸을 주로 섭취하고 어떤 종은 사과 껍질에 있는 팩틴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 내 입맛에 좋은 식품만 가려서 섭취한다면 식성이 다양한 미생물을 골고루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맥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7가지 맥을 다양하게 섭취하되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맥 중에서 나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다면 효과는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맥은 통곡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쌀, 밀, 보리 등의 곡류를 말하는데요. 쌀로 말하면 백미가 아닌 현미, 밀로 말하면 밀가루가 아닌 통밀이 통곡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맥은 콩류입니다. 검정콩, 약콩, 완두콩, 노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모든 콩이 해당되며 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맥은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은 맥 다이어트의 중요한 식품군이죠. 네 번째 맥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사과, 배, 참외 등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해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 맥이 풍부하니까요. 다섯 번째 맥은 채소류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닌 양배추, 치커리, 케일처럼 잎을 먹는 엽채류, 그리고 양파, 마늘, 비트, 연근,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맥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감태 등은 반려견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음식이죠. 맥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7번째 식품군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쌀이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모든 버섯 종류가 반려견을 살리고 장을 돌보며 나아가 염증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많습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내장지방을 단순히 먹고 다 쓰지 못한 잉여 칼로리로 저장하는 창고증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은 생각했던 것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빙산의 일부가 녹듯 내장지방도 시시때때로 녹아 간 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 독소는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 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을 키우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내장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복부에 내장지방이 두둑하게 쌓이고 있다면 즉시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비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빼기 위해 굶었는데 몸은 반대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집니다. 체중계 숫자는 감소해서 살이 빠졌나 싶을 테지만 그건 근육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일 뿐 건강해지기는커녕 염증은 더 심해질 겁니다. 또 배고픔을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 억눌렸던 식욕이 폭발하면서 요요가 찾아옵니다.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요의 주된 원인이 바로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몸에 들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욕구불만 상태에 빠질수록 내장지방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서서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 달 평균 2kg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5kg이 빠졌는데 알고 보니 지방이 아닌 근육에서 빠진 거라면 실패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찌는 몸이 되거든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은 곧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입니다. 준비 없이 운동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것처럼 다이어트 역시 준비 없이 시작하면 건강에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복부 비만인 사람이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뱃살부터 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나 보조제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몸에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굶지 않고 내장 지방을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내장 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식사는 길게 하기. 평소에 복부 비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를 정도로 뱃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이 쉽게 찌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혈당이 치솟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제때 식사를 못하고 시간이 지날 때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뱃살뿐만 아니라 위장병까지 평생 달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20분의 식사 시간만큼은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시로 물 마시기. 우리의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땀과 대변, 소변을 통해서인데 모두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비우고 활력을 주는 영양소로 채우는 순환 사이클이 활성되면 신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 기간에는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소화 흡수를 대사시키고 배출하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한국인은 쌀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주식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뱃살 감량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수치화한 값. 좀 더 정확하게는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50g을 섭취한 뒤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100으로 보고 다른 탄수화물 식품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변화를 지수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백미와 현미는 칼로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흰쌀밥의 혈당 수치는 70, 현미밥의 혈당 수치는 55로 현미밥의 혈당 수치가 흰쌀밥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미밥은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래 씹게 되지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데 보통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폭식과 과식에서 멀어지게 되고 식사 후에도 든든함이 오래 가기 때문에 군것질거리가 크게 당기지 않습니다. 단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미밥이 꺼려진다면 발화 현미밥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밥은 소식하기.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는 유형이 있고 반찬을 많이 먹는 유형이 있습니다. 뱃살이 걱정이라면 밥은 적게, 반찬은 다양하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밥의 양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 반찬, 해조류,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거나 영양결핍으로 탈모, 피부 노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찬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내장 지방은 빠지고 덤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맨입으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반찬의 간을 싱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은 적게 먹지만 반찬은 짜게, 또 많이 먹으면 물을 들이키게 되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은 소식하고 반찬은 싱겁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5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왜 자꾸 허기가 지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식단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자주 배가 고픕니다.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가 금방 꺼지는 일이 빈번하지요. 굶주림을 참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든든함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저녁 혹은 주말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할 때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6번째,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의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 중중소 또는 중대소로 먹으면 되는데, 아침과 점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저녁 식사만큼은 소, 즉 3끼 중에서 가장 단촐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저녁에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주 반복되지만 않으면 말이죠. 저녁에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술까지 곁들여서 만찬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뱃살이 야금야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녁 식사 모임 후에 조금 과식한 것 같은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걷거나 달밤에 체조라도 해서 그날의 과잉 칼로리는 그날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금물입니다. 7번째, 간식 챙겨 먹기. 간식을 드세요. 네? 간식을 먹으라고요? 간식, 잘만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빠르게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주전부리를 챙겨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활동량은 다 다른데 바쁘게 일하는 경우에는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식단 사이에 허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백발백중 복식과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식간에 허기를 면할 정도로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너트,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카카오 99%의 다크 초콜릿 2조각과 물, 혹은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단, 카페인에 예민하다면 오후에 초콜릿 섭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설탕을 멀리하기. 설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먹게 되면 계속해서 당기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망가뜨립니다. 설탕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위해 더 많은 설탕을 찾는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설탕은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사실 평소 설탕을 떠먹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모르고 섭취하는 설탕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식품에 들어가 있는 정제당,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첨가당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9번째, 걷기 운동하기.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는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 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는 걷기 운동입니다. 제대로만 걸으면 달릴 때보다 더 빠르게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걷기 운동은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하는 걷기 운동은 자칫 근육 손실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다리가 가늘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비만이면서 근육량과 체지방이 많은 분이라면 너무나 효과적이니 매일 45분에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걷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모든 것을 습관화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의 10계명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열한 9가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성공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니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몸이 가볍다거나 피부가 맑아지는 등 기분 좋은 변화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다이어트 10계명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좋은 곳을 체험하고 나면 해야만 했던 것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장 지방을 빼고 만성 염증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변화해가는 그 과정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낭모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I wanna get too close, gonna get it right now. I wanna push all the limits with you right now. So what's your feelings? The city's screaming, we're not coming home tonight. We're living quick in this world, gonna get it right now. People talk and tell what you wanna hear now, but they all disappear, they will let you down. So we better stick together, let's come whatever, we're not coming home tonight. We're living quick in this world, gonna get it right now. We only need the two of us together. We only need the two of us together. 'Cause we got love. 'Cause we got love. You wanna get to me close, why don't you do it right now? You know we met for a reason, but you trying to deny that we should be together. It's heavy weather, we're heading for tonight. You better take what you can.
us together. We only need the two of us together. We only need the two of us together.